오늘은 준비학습 개념이고 이제 공무원 국어 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제 20문제잖아요. 국어가 이제 20문제인데 국어 20문제인데 사실 20문제라는 게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수가 적은 거야. 뭐 입시생들이 치르는 뭐 수능 모의 같은 경우는 45문제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45문제니까 뭐 한 문제 틀리면 뭐 2점 감점 뭐 요 정도인데 20문제니까 한 문제당 점수는 몇 점? 5점이 배정이 되는 거야. 그럼 5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점수를 한 문제 틀리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입시생들이 치르는 것보다는 더 소중하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20문제가 대체 어떻게 국어에선 배정이 되는지를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건데, 지금 내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 있죠? 국어 영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4개 이렇게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뭐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한 번쯤은 공무원 준비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뭐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 좀 더 초점을 갈 거예요. 한 번쯤 들으신 분들보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가지 파트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문법입니다. 문법. 가장 뭐 공시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 문법 영역이.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비문학, 이제 독서라고도 이야기하죠. 독서. 뭐 독서, 독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학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어휘 한자예요. 이렇게 이제 4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걸 왜 설명을 하냐. 사실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길잡이 없이 뭐 막무가내로 공부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어에는 이 파트, 이 파트, 이 파트가 나오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유리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20문제잖아요. 4파트라고 했잖아. 그러면 각 파트에 뭐 5문제씩 4, 5, 20 뭐 이렇게 배정이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문법하고 비문학에 좀 더 비중을 좀 많이 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한 4년 전만 해도 이제 문법의 문제가 조금 더 많았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이 독해 문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프린트로 내드린 대로 좀 접근을 하면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된다, 대략? 한 45%에 해당이 돼. 반 조금 덜 되게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문법은 몇 퍼센트라고 지금 써놨어요? 대략 한 25% 줄어드는 거야. 많이 줄어드는 거야. 한 40에서 25%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하고의 비중은 대략 한 15% 정도로 두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또 어휘 한자 문제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야.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다는 거지 뭐 매년 똑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는 대략 이 정도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써드리는 이유는 뭐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에 좀 더 비중을 둬라. 퍼센테이지가 높은 독해에 좀 더 비중을 둬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얘에 좀 더 비중을 두시라고. 자, 얘하고의 비중이 동등했었는데 지금은 비문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문법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문법의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서 영역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건 똑같은데 문제수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좀 힘들지. 해야 할 건 똑같은데 문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문제수가 줄면은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문제수가 줄어들면은 이제 비중이 있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더 높아져. 그리고 이제 문법의 영역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한 영역에서 한 문제, 어차피 뭐 대여섯 문제 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문제수가 줄어드니까 한 영역에서 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두 영역을 짬뽕해가지고 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좀 힘들어지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왜 독서 문제가 늘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생고생을 하잖아. 그럼 만약에 공무원이 됐어. 그럼 공무원이 됐으면은 뭐 서류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야지 공무원 생활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문법적인 요소가 뭐 그렇게 크게 요즘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지금 4개를 왜 써드렸다고? 퍼센테이지가 높은 얘 좀 더 뭐하라고? 비중을 두시라고. 얘 좀 더 비중을 두시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이 독서 독해는 저는 이제 원리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원리 이론이 그닥 또 많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론하고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론은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아. 이론에 대한 내용 그 설명이 좀 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 이론은. 그러니까 이론은 뭐 100%로 따진다면 한 20% 정도? 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에 해당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요거 좀 신경을 쓰세요. 문제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이 훈련은 어차피 독해가 무슨 뜻이에요? 독 뭐 하고? 읽고 뭐 하라는 거야? 해석을 하라는 거야. 읽고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읽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글들을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글들을. 그리고 이제 공무원 문제 자체가 약간 입시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어. 그래서 요즘 뭐 수능형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당장, 이제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길게 수업은 안 할 거거든. 한 뭐 2-5시간 정도만 수업을 할 거야. 원래 첫 수업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 내 스타일이. 자,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바로 서점에 달려가셔서, 독서 책이 있거든요, 독서. 이게 이제 전국 모의고사 꼭 써놓으세요. 전국 모의평가라는 게 있어. 전국 모의평가 독서 부분이 있어, 독서 부분. 요거 고1 거. 한 권 반드시 사세요. 오늘 반드시 사서 어차피 우리가 단기간에 효부를 봐야 되잖아. 어떻게든 내년, 지방 국가, 뭐 어쨌든 내년 시험에 우리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꾸준히 하면 우린 내년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국어에서 망가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고1 독서를 꼭 사세요. 뭐 책을 선택을 하는 거는 뭐 자유롭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뭐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마더텅이라는 책이 있어. 마더텅. 아니면 자이스토리. 사실 지금 찍고 있는데 내가 이 책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뭔가 나 돈 받은 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선택하냐면은 이 책의 해설이 참 잘 돼 있거든. 그래서 요 책을 사셔서 오늘부터 당장 최소 2지문, 하루에 최소 2지문씩 읽고 뭐를 하는 훈련을, 해석을 하는 훈련을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니까 뭐 제가 뭐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한대. 뭐 했어? 잘했어? 뭐 이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약간 뭐 오늘은 좀 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고, 갑자기 뭐 부모님이 뭐 재혼을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 뭐 결혼을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또 거기도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꼬박꼬박 하루에 2지문씩은 해야 된다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의 일과를 이제 정리하면서 일기를 쓰듯이 뭔가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야 돼. 내가 뭘 했다는 걸. 그래서 그 흔적을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요건 좀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할까봐 요즘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알려는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고 이제 지문 이렇게 독해하고 저 했어요 하는 걸 이렇게 스샷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는 거야. 그럼 보내면 이분이 했구나, 저분이 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만족해 할 텐데, 만약에 이걸 안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늘 안 했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테니까 꼭 하셔서 좀 보내달라. 뭐 애원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 썼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방법적인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 그러니까
책을 사셔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가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기 뭐가 실려 있고 여기 이제 지문이 이렇게 실려 있고 여기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실려 있겠죠? 이렇게 문제들이 실려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무원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독해에 대한 훈련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돼. 아직은. 지금 문제 풀라고 이거 책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이 문제 풀어서 맞았다 틀렸다를 뭐 파악하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 지문을 보시면 이게 한편에 좀 더 이제 크게 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보통 요 지문은 요렇게 들여쓰기를 합니다. 뭐 스페이스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들였었을 때 얘네들을 각각 문단이라고 해요. 각각 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요 하나의 단락을 읽고 요 밑에다가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써보는 거야. 중심 내용을. 요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연필로. 아시겠지? 뭔 얘기인지?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방법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 오시면 내가 보여드릴게. 다른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 자, 어쨌든 중심 내용을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이제 중심 내용 쓰겠죠? 각각 중심 내용을 다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중심 내용을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 중심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이제 해설지로 가. 해설지로 가면 이 해설지 보면은 책을 사서 보시면 알 거야. 얼마나 해석이 이렇게 잘 돼 있는지. 그래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과 이 자기가 쓴 이제 중심 내용을 뭐 해봐? 이렇게 비교를 해봐.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사실 지금 처음 하면 이거 똑같을 리가 전혀 없어. 뭐 나는 천재라서 뭐 처음부터 잘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면은 전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쓴 게 해설지와 전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일부가 다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 전체가 다르면 이제 색깔 있는 펜을 빨간색을 하나 딱 들고 얘를 과감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자기가 썼다는 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 표시를 해.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해설지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을 써. 쓰면서 꼭 봐야 돼요. 이 중심 내용이 본문에 무엇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만약에 중심 내용을 썼는데 일부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 잘못됐거나, 두 어절이 뭐 잘못됐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위에다가 틀린 단어만 고쳐서 이렇게 새롭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뭐 한 20%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는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30%, 40% 이제 올라가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 6개월 정도면 이제 독해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좀 꾸준히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해는 지금부터 하시는데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쉬는 시간 오시라고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다른 학생들이 한 걸. 하나 더. 자, 요 지문을 가지고 요걸 이제 문단이라고 해서 요걸 이제 끄집어 내리면 문단이 요렇게 실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단이 요렇게 실려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데 지금 입시생들도 지도를 하고 있지만 지문을 보는 순간 질리는 애들이 많아. 왜? 기니까. 그죠? 어느 지문은 이걸 한 면에, 요까지도 넘어가. 거의 뭐 한 페이지가 지문인 경우도 있어. 요즘 수능이. 그러니까 보는 순간 질려. 왜? 글이 많으니까. 그럼 글이 많으니까 보는 순간 질린다? 그러면 최대한 시야를 넓게 가는 것보다는 좁게 가주세요. 뭔 얘기냐면은 요 하나의 문단을 지금 끄집어 내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쭉 이렇게 글이 이렇게 실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글 전체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온점이나 문장 부호가 이렇게 실려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요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문장을 이렇게 다 끊어. 이렇게 다 끊어. 이렇게 다 끊어. 문장을 끊어. 그럼 문장을 끊으면 이제 문단에 대한 시야가 문장으로 좁혀져.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보는 시야가. 문장의 길이가 짧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좀 질림이 좀 덜 한다는 거지.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지금 내가 일부러 밑에 글 하나를 실어놨거든요. 프린트에. 밑에 있죠? 20년의 지방직에서 나온 문제. 보이나요? 자, 지금 들여쓰기를 한 부분을 살펴보면 문단이 몇 개임? 문단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글이 그렇게 긴 글은 아닌데 만약에 처음 임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의 문단을 끄집어 내려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문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온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문장들. 오케이? 거기서 한번 다 끊어보세요. 색깔 있는 펜으로. 어디서 한번 끊을게요. 알 수 있다 해서 한번 끊겠죠. 그죠? 또 추적하기도 한다 끊겠지. 또 설명한다 끊고 놓치고 있다 이렇게 끊을 거란 말이야. 이 끄는 게 각각 뭐라고 한다고?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장으로 끊으면 이제 한 문장만 보는 거야. 한 문장만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이랬지. 제가 이제 뭘 살펴보겠대? 동물들의 행동을 살펴보겠대.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겠대.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동물들의 행동을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럼 동물들의 행동이 어떻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어떻대요? 동물들의 행동이? 그렇지. 뭐를? 자신의 무엇을, 환경을 한대요? 개조한대. 그러면 중심 내용은 끝난 거야. 안 그래? 여기 중심 내용은 뭐야? 동물들은 자신의 환경을 한다? 개조한다. 이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문장 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자, 이렇게 문장으로 좁히니까 보인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역시 끊어보세요. 적극성을 보인다. 그죠? 가능하다. 나타나게 된다. 순응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끊었잖아. 자, 끊고 이제 한 문장을 보는 거야. 가장 고등한 동물인 무엇도? 인간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앞에선 동물 얘기했다가 이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 인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인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조사인데 이제 앞으로 또 배울 부분이 여기 도라는 게 붙었단 말이야. 이거 언제 쓰는 거요?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앞에 대상과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그럼 인간도 여기 아마 안 읽어도 아마 파악할 수 있을걸? 인간도 뭐 한다는 얘기야? 환경을 뭐 한다? 개조한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럼 인간도 환경을 개조한다. 똑같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은, 어디 써 있어? 네 번째 줄에 보면, 인간도 뭐다? 생명체다 이랬죠. 짧은 문장 하나로 인간도 생명체래. 자, 그러면 동물들도 환경을 개조하고 인간도 환경을 개조하니까 얘네들을 묶으면 뭐요? 금방 읽었지만 뭐요? 생명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체 두 문단을 합해서 중심 내용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생명체는, 그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뭐 한다? 개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린다니까. 1, 2, 3, 4에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안 써있지만 변형한대잖아. 변형하는 게 개조하는 거잖아. 본문 지문에서. 자, 뭔가 이제 느낌은 알겠지? 그죠? 독해하는 좀 느낌은 알겠죠? 이제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라고 이제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됐죠? 이제 요거 조금 감이 좀 오지? 요 위에 보면 제가 이 독해의 대표적인 글을 무슨 문하고 무슨 문을 썼어요? 설명문하고 무슨 문? 논설문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비문학 독해의 지문은 설명문하고 논설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프린트에는 그냥 단지 설명문, 논설문 이렇게만 써놨지만 지금 설명문, 논설문 이렇게 하는 거는 글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른 거야.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독해에는 대표적으로 설명문, 논설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글의 명칭이 다르냐? 뭐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에다는 목적을 하나 써줄 거예요. 자, 설명문의 목적과 이제 논설문의 목적을 쓸 거란 말이야. 다시 잘 들으면은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읽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방향성을 잡아야 돼. 자, 목적은 설명문은 정보 전달이에요. 설명문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독자에게 뭐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인 거야?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논설문은 설득이 목적인 거예요. 설득. 이 설득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나에게 좀 맞추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야. 자,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말 그대로 이 정보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보를 파악하는 게. 그래서 설명문은 주로 어떤 문제를 내냐 하면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내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나온다는 거지.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설명문은 주로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근데 설명문에서 주로 낸다는 거지 논설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안 낸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설득은 주장을 펼칠 겁니다. 주장.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주장은 보통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주장을 뭐 하는 거야? 파악하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주장을 파악하는 게. 그 주장이 이 글에 뭐겠어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설문은 주제 파악 문제가 좀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설명문을 읽는 방식과 논설문을 읽는 방식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왜 글이 다르니까. 글을 쓰는 방식이, 목적이 다른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읽냐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문학의 종류를 내가 프린트를 해놨잖아. 그죠? 문학의 종류 해놓고 밑에 이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갈래 해가지고 4개를 써놨지. 자, 확인하기 위한 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우선 무슨 갈래가 있고 서정 갈래가 있고 문학은 이제 서정 갈래가 있고 또 뭐 서사 갈래가 있고 또 뭐 극 갈래가 있고 또 뭐 교술 갈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야. 자, 보세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거에게다 갑자기 일로 왔느냐. 지금 문학도 갈래가 몇 가지 갈래가 있어. 4가지 갈래가 있지. 왜 이렇게 4가지 갈래로 나눴을까요? 뭐가 다르니까? 쓰는 목적과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정 갈래를 쓰는 방식하고 서사 갈래를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러면 쓰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읽는 방식을 얘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정 갈래는 서정 갈래대로 우린 읽어야 되고 교술 갈래는 교술 갈래대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4가지 갈래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럼 이제 어느 한 편에 글이 나왔어. 근데 여기에 이제 시 한 편이 이렇게 나왔어. 시는 대표적으로 무슨 갈래냐? 서정 갈래.
서정갈래야. 자, 서정갈래야. 서정이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쪽 페이지 펴놓고 계시니까 이 서가 개인 서자예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정은 정서정자야. 정서정자야. 그러니까 서정갈래는 뭐를 다룬 게 서정갈래예요? 개인의 정서를 다룬 게 서정갈래야. 개인의 정서를 다룬 게. 그러니까 시가 딱 실려 있으면 거의 공무원 문제에서 내는 건 이 시에서 말하는 화자의 뭐를 파악해라. 정서를 파악하라는 거야. 정서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에 두고 이 시를 읽어야 된다고. 정서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된다고. 요거 두 개 있죠. 서사하고 극갈래. 요거는 뭐가 중심이냐면 사건이 중심이에요. 갈등이 중심이야. 갈등이 중심이야. 자, 대표적으로 서사갈래 뭐가 있대요? 프린트해 보시면 소설이 있대. 그죠? 소설이 있다고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개인의 정서의 포인트를 둬야 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건, 갈등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역으로 얘기하면 시를 읽을 때 사건과 갈등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될 거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또 모의평가 같은 것도 치르게 될 거야.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볼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래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중구난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해하셨지?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 다시 한번 원위치해서 한 장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설명문하고 논설문 오케이? 읽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달리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 꼭 명심. 물론 이 두 글에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나 전개 방식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요소를 좀 제외하고라도 읽는 방식은 이렇게 달리 좀 뒀으면 하는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지우고 이제 문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법에 대해서. 입시생이나 공시생이나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법이에요. 이제 앞 페이지 보시면 현대 문법 영역이라고 아마 나올 거야. 현대 문법 영역. 지금 오늘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걸 배우는 거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그런 수업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영역이 문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영역들이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영역, 요 영역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영역들이. 근데 봐. 요 영역이 있고 요 영역이 있어요. 두 영역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 A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냈어. A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냈어. 출제자가. 그런데 이 A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B, C의 영역을 다 끌어들여. 이렇게 끌어들여.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복잡해지고 풀 수 없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치졸하다고 할까? 좀 이렇게 너무 세심한 출제자도 있어. 그런 출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풀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얘를 끌어들였다? 그럼 이제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어느 영역의 문제구나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아까처럼 뭐 독서 지문을 딱 보고 이 글이 설명문이구나, 이 글이 논설문이구나 이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문법 영역을 설명할 건데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문에 한 편에 뭐가 실려 있는데 이렇게 글이 이렇게 실려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무슨 쓰기를 한다 그랬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다 그랬잖아. 지금 잘 들었으면 대답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할 때 얘를 뭐라고 했어요? 단락 또는 문단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겠지만 글이 더 넓은 영역이에요? 문단이 더 넓은 영역이에요? 당연히 글이 더 넓은 영역이잖아. 지금 만약에 이렇게 글이 실려 있다면 문단 몇 개가 모여서 3개가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보면 가장 넓은 영역은 뭐다? 글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넓은 영역은.
그리고 조금 전에 봤지만 뭐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됐어요?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된 거야. 그지?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아까 문제 풀어본 거 보면 몇 개의 문단이었죠? 2개의 문단이 한 편의 지문이 돼서 글로 형성화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린 해봤지만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이렇게 빗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눴지. 그 나눴을 때 그 각각을 뭐라고 했어요? 문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여섯 개의 문장으로 하나의 뭐가 형성이 된 거야? 문단이 형성된 거잖아. 그럼 문단보다 작은 건 뭐예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문장 한번 볼게.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 끊었잖아. 좀 문장이 기니까 좀 짧은 문장 없나? 띵띵띵띵. 뭐 그냥 갈게 그럼. 그냥 갈게.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무슨 쓰기를 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했죠. 그죠? 사소한 하고 뭐 띄어쓰기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띄었었을 때 요 각각의 묶음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얘를 어절이라고 하는 거야. 어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절은 무슨 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거야? 그렇지. 띄어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프린트에 이게 없으니까 써주는 거야. 어절은 무슨 쓰기다? 띄어쓰기다. 시험 문제 문법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어절의 개수가 몇 개냐? 너무 유치하지. 그치? 뭔 쓰기만 보면 되니까. 띄어쓰기만 보면 되니까. 물론 거기에 좀 심화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하나의 어절을 봤을 때 이제 뭐 간단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푸른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면서 여기에 온점 이렇게 찍지? 이렇게 찍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고? 하나의 문장이 됐잖아. 그치? 이 문장을 요렇게 띄어쓰기를 하면서 하나의 뭐가 형성이 됐어? 어절이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어절을 분리시키면 뭐하고 뭐가 만났어? 나하고 는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요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오케이? 자, 아까 나는 푸른 하늘을 보았다 이랬잖아요. 하늘을 보았다 이랬잖아. 하나의 어절이었잖아, 이게. 그럼 얘를 나눠봐. 1차적으로 어디서 나눌까요? 하늘하고 어떻게? 을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그때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한다고?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어.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 하늘을 이라는 이 두 단어에서 이제 한 단어만 딱 남겨보면 이 하늘이라는 거는 또 뭐하고 뭐가 만났어요? 하하고 늘이 이렇게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을 또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음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얘를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음절을 뺄게. 이렇게 뺄게. 그럼 이 하는 또 뭐하고 뭐가 만났어? 히읗하고 아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요 각각을 또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음운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실려 있는겨? 글까지가 이렇게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거? 그럼 히읗을 또 분리시켜 볼까요? 그럼 히읗을 어떻게 분리시킬 거야? 뭐 이렇게 분리시킬 거야? 못 분리시키잖아. 이 얘기는 즉 뭐가 가장 작은 영역이다. 음운이 가장 작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음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음운이 가장 작은 영역이고 가장 큰 영역은 뭐다?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 옆에 제가 담아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게 문법적인 거고 비문학적인 거. 요런 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를 이제 내는데 영역별로 문제를 내잖아. 만약에 단어에 관한 문제인데, 음절이나 어절로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여러분들 색깔 있는 펜으로 요거 하나 써볼게요. 그러니까 음운은
기본적으로 뭐 중고등학교 과정 밟아왔으면 쉽게 의문에는 뭐 자음하고 뭐가 있다. 모음이 있다 정도는 뭐 기본적인 거잖아. 그런 어떤 자모음 가지고 따지는 이 의문은 우리가 의문론이라고 해요. 의문론. 의문 가지고 따지는 걸 의문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요 단어 가지고 따지는 거 있죠? 단어 가지고 따지는 걸 형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써주세요. 형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문장 가지고 따지는 거 있죠? 문장 가지고 따지는 걸 통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사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어절 같은 경우는 통사론에서 살펴볼 가능성이 좀 높고, 이걸 통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딱 나왔는데 형태론 문제를 냈어. 출제자가 형태론 문제를 냈어. 근데 형태론 문제를 냈는데 쓸데없이 통사론을 가져다가 풀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되겠어? 이 문제 100%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태론에서 다루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관형사라는 게 있어. 그리고 통사론에서 다루는 게 관형어라는 게 있어요. 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그죠? 아니, 같으면 말이 다를 필요가 없잖아. 다른 거야. 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얘가 더 넓은 영역일까요? 얘가 더 넓은 영역일까요? 관형어가 더 넓은 영역입니다. 관형어가 더 넓은 영역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책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문장을 실어 놓고 얘를 이렇게 밑줄 치고 형태론에 관한 문제를 냈어. 형태론에 관한 문제를 냈어. 오케이? 형태론에 관한 문제를 냈어. 근데 형태론에 관한 문제인데 얘를 뭐로 통사론으로 가져오게 되면 얘는 관형어예요. 예를 드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울 거야. 얘는 뭐라고? 관형어야. 오케이? 통사론으로 가져오면 얘가 관형어라고. 그런데 관형사는 아니야. 관형사는 아니야. 얘를 형태론으로 가져오면 얘는 형용사예요. 자, 뭔 얘기야? 형태론으로 풀어야 하는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자가 내는 거잖아. 이거 밑줄 치고 얘 품사가 뭐냐 이렇게 내는 거야. 형태론적 관점에서 얘 품사가 뭐냐 이렇게 냈는데 이걸 뭘 가져다가 통사론을 가져다가 이렇게 오니까 관형어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관형어가 되니까 비스무리하잖아. 얘가 명칭이. 그치?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니까 이걸 뭐라고 대답해? 관형사. 이렇게 대답해버린단 말이야. 뭘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야? 통사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야. 자, 거두절미하고 내가 왜 이 영역을 이렇게 쭉 써드렸느냐. 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 영역을 바탕으로 풀어야지, 다른 영역을 가져다가 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뭐 배우겠어? 이 영역 배우고, 그죠? 이 영역 배우고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배워 나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 두면, 이건 어떤 영역의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법은 기본적으로 요까지를 다룹니다, 문법은 거의 대다수 요까지가 이제 문법으로 다룬단 말이야. 여기에 얘를 이제 하나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법에서 다뤄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법 영역에서 빠지는 게 있죠. 요까지의 문법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요 담화를 가져다가 문법에서 다룬다고 했으니까 문법 영역에서 빠지는 게 뭐예요? 빠진 게 뭐야? 얘 빠지잖아. 또 뭐가 빠져? 요 글이라는 게 또 빠지잖아요. 문법 영역에서. 그지? 빠지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얘는 이제 독해에서 다루겠다는 거야. 문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 파악하라고 이거? 문장, 그치? 끊어가지고 무슨 내용 파악하라고? 중심 내용 파악. 이거 이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해하셨지?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된다고. 됐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비록 오리엔테이션이지만 또 문제로 나올 법한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재미삼아 또는 뭐 맛배기 삼아 앞으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어떤 방향성 제시 삼아 요 음절이라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 음절. 기본적으로 요 음절 밑에다가는 요렇게 하나 써주세요. 소리 덩어리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소리 덩어리. 무슨 덩어리? 소리 덩어리. 소리 덩어리. 기본적으로 음절은 소리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꾸준히 배워나갈 문법에서 오늘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음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 거야. 첫 수업이니까 우선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10분간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이 음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